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민주는 아버지가 쓰시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이 방 앞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는데 지금은 문을 여는 것이 이렇게 무거웠습니다. 문 안에 아버지가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열었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어쩌나 싶기도 했습니다. 둘 다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네가 좀 정리해줘라. 내가 못하겠다. 어머니는 사흘 동안 그 방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밥도 잘 못 드시고 말씀도 별로 없으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사신 분이 갑자기 없어진 것이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민주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아버지 냄새가 났습니다. 민주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슨 냄새라고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냄새였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 같기도 하고 파스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오래된 것들이 쌓인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민주는 어릴 때 아버지 옆에 앉으면 이 냄새가 났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평소엔 몰랐는데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낡은 장롱 하나, 책상 하나. 책상 위에는 안경집과 혈압약 봉투와 작은 달력이 놓여 있었습니다. 달력에는 아버지가 직접 동그라미를 쳐놓은 날짜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의 생일, 어머니 생일, 손자 생일. 민주는 그 동그라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것을 챙기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평소에 즐겨 입으시던 베이지색 점퍼, 회색 바지, 흰 와이셔츠들. 민주는 그 옷들을 한 벌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꺼낼 때마다 아버지 냄새가 더 진하게 났습니다. 민주는 숨을 참았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이지색 점퍼를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뭔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을 넣어보니 사탕이었습니다. 딱딱한 사탕 2개였습니다. 빨간색 포장지에 쌓인 박하사탕이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박하사탕을 좋아하셨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항상 주머니에 박하사탕을 넣고 다니셨습니다. 어릴 때 민준이 무릎을 긁혀서 울고 있으면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줬습니다. 위로의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사탕이었습니다. 어린 민주는 그게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말로 괜찮냐고 물어봐주면 안 되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탕 2개를 손에 들고 있으니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 것 같았습니다. 말 대신 사탕을 줬던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사탕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보험 증서들, 통장들. 민주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했습니다. 서랍 안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 초등학교 다닐 때 사진, 군대 가기 전날 가족 사진, 결혼식 사진. 민주는 그 사진들을 한 장씩 들여다봤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서 계셨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결혼식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리 보였습니다. 아버지 눈이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이 사진을 수십 번은 봤는데 아버지 눈이 빨개져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울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굳은 표정 뒤에서 혼자 민주는 사진을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아버지와 살아온 52년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기억도 있었고, 서운한 기억도 있었고, 이해할 수 없었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작은 방 안에서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서랍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제일 안쪽 서랍이었습니다. 잘 안 열리는 서랍이었습니다. 민준이 힘을 줘서 당기니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고무줄로 묶인 편지 묶음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군대에서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봉투가 낡아서 모서리가 다 닳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편지가 20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편지 봉투들이 하나같이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자주 꺼내 보셨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편지 묶음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드디어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52살 먹은 남자가 아버지 방 바닥에 앉아서 낡은 편지 묶음을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한테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평생 확신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 낡은 편지 봉투들이 그 답을 조용히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아내 은혜였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 서서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이 우는 것을 본 은혜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방 바닥에 아버지 냄새를 맡으며 아버지가 간직해온 편지들을 안고 창밖으로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를 처음으로 무섭다고 느낀 것은 7살 때였습니다. 그날 민준은 동네 친구들이랑 놀다가 골목 담벼락에 낙서를 했습니다. 분필로 사람 얼굴을 그린 것이었는데 지나가던 동네 어른이 그것을 보고 민준네 집에 와서 이르고 갔습니다. 민준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한테 혼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저녁을 차리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녁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면서 민준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손을 씻고 밥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민주는 그 눈빛 하나에 밥을 반도 못 먹었습니다. 뭔가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 눈빛만으로 알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고 밥을 다 드시고 나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날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버지가 골목에 나가서 담벼락을 닦고 계셨습니다. 행주로 민준이 그린 낙서를 지우고 계셨습니다. 민준은 그것을 마루에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민준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닦으셨습니다. 다 닦고 나서 집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민준한테 한마디 하셨습니다. 남의 것에 손 떼면 안 된다. 그게 다였습니다. 야단도 아니었고 설명도 아니었고 그냥 그 한마디였습니다. 민주는 그 한마디가 어떤 긴 꾸중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의 것에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행동으로 했고, 눈빛으로 했고, 침묵으로 했습니다. 어린 민주는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친구 아버지들은 아이들이랑 농담도 하고 같이 웃기도 했는데, 민준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오시면 밥을 드시고 텔레비전을 보시고 주무셨습니다. 민준한테 오늘 학교에서 뭐 했냐고 물어보신 적이 손에 꼽았습니다. 그래서 민준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민준이 반에서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1등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상장을 줬습니다. 민주는 그 상장을 들고 집에 오면서 아버지한테 보여드리면 뭐라고 하실까 생각했습니다. 잘했다고 하실까, 그냥 보기만 하실까, 아니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집에 오니 아버지가 마루에 계셨습니다. 민준이 상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받아서 보셨습니다. 한참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상장을 돌려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도 이렇게 해라. 그게 다였습니다. 민주는 방으로 들어가서 상장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자랑스럽게 벽에 붙이고 싶었는데 그냥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달리기 1등 했어. 목소리가 낮았지만 들렸습니다. 민준은 밥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습니다. 뭔가 자랑스러운 것을 숨기려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지 않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말로는 공부도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알았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버지도 민준이 들었다는 것을 알았겠지만 모르는 척 하셨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척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민준과 아버지 사이의 방식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민준은 아버지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춘기가 오면서 아버지의 침묵이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 아버지는 아이들 고민도 들어주고 진로 얘기도 나눈다는데 민준의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밥 먹고 일하고 주무시고 그 반복이었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아버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민준이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학교 축구부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민준을 한번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해라. 그게 다였습니다. 민준은 그날 이후로 아버지한테 꿈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 심해졌습니다. 민준이 친구들과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며 잔소리를 하셨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관심이 없으신 건지 어머니가 다 하시니까 당신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민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멀리 계신 분이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어딘가 멀리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아버지가 민준 방에 들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결과가 좋지 않아서 민준이 방에서 며칠을 나오지 않던 때였습니다. 밥도 잘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인 줄 알고 괜찮다고 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민준 방에 들어오신 것이 몇 년 만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민준 옆에 앉으셨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 그냥 앉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 계셨습니다. 민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어둠 속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한참 뒤에 아버지가 일어나시면서 민준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민준은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셨는데, 그냥 옆에 앉아 계셨을 뿐인데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게 아버지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 대신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그 기억이 흐려졌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바쁘게 살다 보니 어린 시절 기억들이 다 옅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침묵만 기억에 남았습니다. 옆에 앉아 머리를 쓸어내리던 그 손은 잊어버리고 공부해라 한마디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게 민준이 아버지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 방 바닥에 앉아서 그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주머니 속 박하사탕 2개가 손에 잡혔습니다. 말 대신 사탕을 주시던 아버지였습니다. 말 대신 담벼락을 닦으시던 아버지였습니다. 말 대신 옆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였습니다. 평생 말이 없으셨는데 평생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민준은 그것을 왜 이제야 알았는지 몰랐습니다. 민준이 대학에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 놓으셨습니다. 생일도 아닌데 미역국이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오늘도 생일 같은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밥상에 앉으니 아버지가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민준이 자리에 앉자 아버지가 밥을 한 숟가락 드시더니 아무 말 없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더니 장롱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민준 앞에 놓으셨습니다. 용돈. 그 한마디였습니다. 민준이 봉투를 열어보니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한 달 월급의 절반은 됐습니다. 민준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시 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잘 다니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봉투 하나였습니다. 민준은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얼마나 되는지 민준은 지금도 손에 꼽을 수 있었습니다. 방학에 집에 오면 밥은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상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민준이 대답하고 아버지는 그 대화를 들으시면서 밥만 드셨습니다. 어떤 날은 아버지가 거기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개강해서 다시 자취방으로 올라가는 날이면 아버지가 꼭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 나오셨습니다.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냥 따라 나오셨습니다. 버스가 올 때까지 옆에 서 계시다가 민준이 버스에 타면 손을 한번 드셨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출발하면 돌아서셨습니다. 민주는 버스 창문으로 아버지 뒷모습을 봤습니다. 작아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가시는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뭔가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집에 오면 또 말이 없으시니까 그 뒷모습의 기억이 금방 흐려졌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 시험을 볼 때였습니다. 민준이 처음 지원한 회사에서 떨어졌습니다. 필기는 붙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자취방에서 혼자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괜찮다고 다음에 또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하신 것이 처음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받으니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먹었냐? 그게 다였습니다. 밥은 먹었냐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위로도 아니고 다음엔 잘 될 거라는 말도 아니고 그냥 밥은 먹었냐는 말이었습니다. 민주는 네, 먹었어요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민주는 한참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전화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밥은 먹었냐는 말이 사실은 괜찮냐는 말이었다는 것을 민주는 알았습니다. 아버지 방식으로는 그게 최선이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섭섭했습니다. 괜찮냐고 직접 물어봐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섭섭함이 오래갔습니다. 결혼할 때였습니다. 민준이 은혜를 데리고 집에 처음 온 날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민준이 인사를 시키니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끄시고 은혜를 한번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밥 줘. 그게 다였습니다. 은혜한테 어디 사냐,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 아무것도 안 물어보셨습니다. 그냥 밥 줘 하셨습니다. 민주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은혜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워낙 말이 없는 분이라고, 나쁜 분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은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왜 저러실까? 왜 한마디도 못하실까?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하는데 민준이 화장실을 가다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피로연장 구석에 서 계셨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손님들이 많은데 혼자 구석에 서 계셨습니다. 민준이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눈가를 손등으로 닦으셨습니다. 울고 계셨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우시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아버지는 늘 무표정이셨는데 지금 구석에 혼자 서서 울고 계셨습니다. 민주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괜히 들킬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누가 보는 것을 싫어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서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나중에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결혼식 일주일 전부터 잠을 못 잤어. 아들 장가 보낸다고.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는 것이 그렇게 잠을 못 잘 만큼 설레는 일이었다는 것을 민주는 몰랐습니다. 표현하지 않으셔서 몰랐습니다. 구석에서 혼자 우실 만큼 기쁘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민준의 아들 준서가 태어나던 날 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오셨는데 어머니는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서서 손자를 보며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뒤에 서 계셨습니다. 유리창 안에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기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민준이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 애가 준서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유리창 안을 바라보셨습니다. 민주는 또 섭섭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냐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는 길에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민준이 닮았네.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 들을 거라고 생각 안 하시고 하신 말씀 같았습니다. 그런데 들렸습니다. 민준은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민준이 들었다는 것을 아셨겠지만 모르는 척하셨습니다. 눈이 민준이 닮았네. 그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기쁘셨던 것이었습니다. 말은 못하셨지만 기쁘셨던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40대가 되면서 아버지는 조금씩 늙어가셨습니다. 허리가 굽으셨고 걸음이 느려지셨고 예전보다 더 말이 없어지셨습니다. 민주는 명절에 내려가면 아버지랑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같이 보고 올라왔습니다. 대화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중간에서 이것저것 전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걱정한다더라. 아버지가 내 회사 잘 되냐고 물어보셨다. 이런 말들을 어머니를 통해 들었습니다. 왜 직접 말씀을 못하실까? 민주는 그게 늘 답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들이 다 커서도 아버지는 여전히 말 대신 등을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돌아서서 걷는 등, 혼자 구석에 서 있는 등, 유리창 밖에서 손자를 바라보던 등, 민주는 그 등들을 평생 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안 계시고 나서야 그 등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말을 못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말을 모르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잘했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그 말들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을 보이셨습니다. 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는 아버지 방 바닥에 앉아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등이 눈에 선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손을 한번 드시고 돌아서시던 등, 결혼식장 구석에서 혼자 서 계시던 등,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서 손자를 바라보시던 등, 그 등들이 전부 말이었습니다. 민준이 미처 읽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쓰러지신 것은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지금 응급실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손에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렇게 작은 분이셨나?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작아 보였습니다. 민준이 어릴 때 아버지는 크고 무서운 분이었는데 지금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은 작고 마른 노인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작아지셨는지 몰랐습니다. 민준이 바쁘게 사는 동안 아버지가 조금씩 작아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과로와 탈수가 겹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입원하고 퇴원하셨습니다. 민주는 퇴원하시던 날 아버지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아버지 팔을 잡으니 근육이 없었습니다. 예전엔 팔뚝이 굵으셨는데 지금은 팔이 가늘었습니다. 민주는 모르는 척 부축해드렸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바쁜데 왔냐?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안 와요.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더 말씀이 없었습니다. 민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전을 했습니다. 집까지 1시간 넘게 걸렸는데 두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차 안에 흘렀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내려드리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고 가라. 민주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올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민주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문을 닫을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밥 먹고 가라는 말이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붙잡는 말이었습니다. 그 뒤로 민주는 좀 더 자주 내려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던 것을 격주로 갔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걱정됐으니까요. 내려가면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마당에 나가 앉아 계시거나 일찍 주무시거나 했습니다. 민준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올라가는 날이면 아버지가 꼭 대문 밖까지 나오셨습니다. 예전에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 나오시던 것처럼 이제는 대문 밖에 서서 민준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서 계셨습니다. 민준은 백미러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작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 대문 밖에 서서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빨리 다시 내려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쁘면 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두 번째로 입원하신 것은 작년 봄이었습니다. 이번엔 심장이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을 때 민주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뛰쳐나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면회 시간에만 잠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에 들어가니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온몸에 기계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심장 모니터 소리가 일정하게 났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민준을 보시더니 눈이 잠깐 움직였습니다. 민준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조금 끄덕이셨습니다.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목에 뭔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 손을 잡고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서 나와야 했습니다. 민준이 손을 빼려고 하니 아버지가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약한 힘이었지만 놓지 않으셨습니다. 민준은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민준을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었습니다. 말을 못하시니까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은 그 눈빛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몰랐습니다. 무서우신 건지, 가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간호사가 나오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밖에 있을게요. 아버지가 손을 놓으셨습니다. 민준이 일어서는데 아버지가 민준 손등을 한번 두드리셨습니다. 약한 손이었지만 분명하게 두드리셨습니다. 민준은 그것을 느끼면서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서 민준은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두드려 주신 자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반대편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손처럼 두드렸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한테 해야 할 말들이 너무 많았는데 아버지가 저 안에 누워 계시고 자신은 복도에 앉아서 손등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서운했다는 말, 그래도 아버지가 좋았다는 말. 한 번도 제대로 한 적 없는 말들이 복도 의자에서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회복하셨습니다. 3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걸음이 더 느려지셨고 쉽게 피로해 하셨습니다. 의사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한테 자주 전화하면서 아버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아버지한테 직접 전화를 자주 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아버지도 전화를 받으시면 짧게 대답하시고 어머니 바꿔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아버지 안부도 같이 물었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를 닮은 건지, 아버지가 민준을 닮은 건지, 둘 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으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짐을 싸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계셨습니다. 병원보다 집이 낫겠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방에 누워 계셨는데 민준이 들어가니 눈을 뜨셨습니다. 많이 여위셨습니다. 얼굴에 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민준을 알아보셨습니다. 민준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민준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에서 잡았을 때보다 더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낮에는 어머니를 도왔고 밤에는 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무시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깨어 계실 때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민준이 옆에 앉아 있으면 가끔 민준을 보셨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보셨습니다. 민준도 말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들이 많은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인지 안 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나란히 있었습니다. 52년을 그래온 것처럼 마지막까지 그랬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 옆에서 졸다가 깼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민준을 보고 계셨습니다. 민준이 눈이 마주치자 아버지가 입을 조금 여셨습니다.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다. 그게 다였습니다. 민준은 몸이 굳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민준한테 하시는 말씀인지 당신 스스로한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어머니한테 하시는 말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은 그 말이 자신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느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안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고생했다. 민준은 아버지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요, 아버지도 고생하셨어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막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아버지는 조용히 가셨습니다. 민준이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옆에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주무시는 것처럼 가셨습니다. 소리도 없었고 고통스러운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숨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민준은 아버지 손을 한참 잡고 있었습니다. 말을 못했습니다. 평생 못한 말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고생했다고 하셨는데 민준은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사흘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 방 바닥에 앉아서 그 새벽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주는 주머니 속 박하사탕을 꺼내 들었습니다. 빨간 포장지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말 대신 사탕을 주시던 아버지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못하신 말씀을 마지막에 겨우 하셨습니다. 고생했다. 민주는 그 사탕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52살 먹은 남자가 아버지 방 바닥에 앉아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아버지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든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민주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바닥에 오래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 불을 켜지 않아서 어두웠습니다. 민주는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방 형광등도 깜빡였습니다. 이 집 형광등은 다 깜빡이는구나 싶었습니다. 갈아드렸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뒤따랐습니다. 살아계실 때 와서 형광등 하나 갈아드렸으면 됐는데 작은 것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형광등, 박하사탕, 전화 한 통. 살아계실 때 했으면 됐던 것들이 이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됐습니다. 민주는 그 생각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정리를 마저 해야 했습니다. 책상 서랍은 다 뒤졌고 장롱도 다 봤습니다. 이제 책상 아래 낮은 수납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쪼그려 앉아서
수납장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집계약서, 보험 서류, 아이들 생활기록부. 민준이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까지 보관하고 계셨구나 싶었습니다. 꼼꼼하신 분이셨습니다. 말은 없어도 이런 것들은 다 챙기셨습니다. 서류 봉투들을 하나씩 꺼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봉투 뒤에 뭔가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들에 가려서 안 보이던 것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표지가 너무 낡아서 무슨 색이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모서리가 다 닳아 있었고 표지가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공책들이었습니다. 한 권이 아니었습니다. 노끈으로 묶인 공책 묶음이었습니다. 세어보니 12권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낡아서 표지가 다 닳아 있었고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공책 표지에 아버지 글씨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이었습니다. 그 아래 공책에는 2, 그 다음엔 3. 아버지가 번호를 매겨두셨습니다. 순서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공책 묶음을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손에 들고 바라봤습니다. 표지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민주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만 여기 따로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들 뒤에 숨겨진 것처럼 있었습니다. 일부러 뒤에 둔 것인지 그냥 오래되다 보니 뒤로 밀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무줄을 풀었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였습니다.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민주는 아버지 글씨를 알았습니다. 삐뚤빼뚤하지 않고 반듯한 글씨였습니다. 아버지가 글씨를 잘 쓰신다는 것을 어릴 때 아버지가 뭔가를 적어주시면 늘 느꼈습니다. 그 반듯한 글씨가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4일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날짜를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1985년이면 민준이 15살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부터 이것을 쓰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첫 줄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일기를 써보기로 했다. 말주변이 없으니 적기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민주는 그 문장을 읽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말주변이 없으니 적기라도 해야겠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말주변이 없다는 것을, 말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말로 못하는 것들을 여기다 적으려고. 민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민준이가 오늘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나는 공부해라 했다. 말이 그것밖에 안 나왔다.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아버지가 밀어줄게.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입에서 나온 건 공부해라였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집에 오는 길에 자꾸 민준이 얼굴이 밟혔다. 민준은 공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공부해라 한마디에 방으로 들어가 버렸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이걸 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아버지가 밀어줄게. 그 말을 하고 싶으셨는데 공부해라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이 뜨거워졌습니다. 40년 가까이 된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방으로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자신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꿈 따위는 신경 안 쓰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집에 오는 길에 자꾸 민준이 얼굴이 밟혔다고 쓰셨습니다. 밟혔다는 말이 마음을 눌렀습니다. 얼굴이 밟혔다는 것은 자꾸 생각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생각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길에 혼자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공책을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날짜가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며칠씩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빠짐없이 쓰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민준이 고등학교에 들어간 날, 민준이 처음 늦게 들어온 날, 민준이 수능을 보러 간 날, 민준이 취직 시험에서 떨어진 날, 민준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날들이 아버지의 글씨로 이 공책 안에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것들을 읽으면서 자꾸 멈춰야 했습니다. 한 줄 읽고 멈추고, 두 줄 읽고 멈추고, 눈물이 차올라서 글씨가 흐려지면 눈을 닫고 다시 읽었습니다.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바깥에서 어머니가 움직이는 소리가 가끔 들렸습니다. 민주는 그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공책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온 40년 안에 있었습니다. 공책이 두꺼웠습니다. 페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몰랐습니다. 뒤에서부터 봤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쓰인 날짜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뒤에서 몇 장을 넘기니 글씨가 있었습니다. 날짜를 봤습니다. 올해 여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까지 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30년치 아버지가 여기 있었습니다. 말로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것들이 여기 다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가슴에 안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들어오시다가 민준이 공책을 안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민준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잠깐 시선을 내리셨다가 다시 민준을 보셨습니다. 몰랐어? 몰랐죠. 여기 있는 줄.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오래 썼어. 나도 본 적 없어. 본 척하지 말라고 하셔서.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다시 공책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도 본 척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만의 것으로 두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수납장 안쪽에 넣어두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누군가 언젠가 찾아주기를 바라셨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버리지 못하셨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는 전자라고 느꼈습니다. 말로는 못하셨지만 이것만큼은 남겨두고 싶으셨던 것이라고 어머니가 방에서 나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어라. 문이 닫혔습니다. 밥 먹어라는 말이 아버지가 하시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민주는 잠깐 웃었습니다. 50년을 같이 사시더니 말투까지 닮으셨구나 싶었습니다. 민주는 공책을 다시 첫 페이지로 펼쳤습니다. 1985년 3월 4일
말주변이 없으니 적기라도 해야겠다. 그 문장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한 줄 한 줄 아버지가 쓰신 것들을 읽었습니다. 밖에서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공책을 읽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던 아버지가 아닌 할 말이 너무 많았던 아버지를.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예전에 반듯하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많이 떨리셨던 것이겠지요. 선이 구불거렸고 획이 끊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글씨가 오히려 더 마음을 눌렀습니다. 반듯한 글씨보다 흔들리는 글씨가 더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힘을 다해 쓰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날짜는 올해 7월 12일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날짜를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7월이면 아버지가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을 듣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몸이 많이 안 좋으셨을 때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것을 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7월 12일. 오늘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손이 많이 떨려서 쓰기가 힘들다. 그래도 써야 할 것 같아서 쓴다. 민준이가 지난 주말에 내려왔다. 얼굴이 많이 피었다. 나이가 드니까 아버지를 닮아간다. 말수가 없는 것도 닮았다. 나를 닮아서 고생이 많겠다 싶다. 미안하다, 민준아. 민주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아버지한테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흔들리는 글씨로 여기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평생 말을 못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이 공책들이 증거다. 30년이 넘도록 여기다 쏟아냈다. 민준이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 어미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 다 여기 있다. 말로는 못했지만 이것들은 다 진심이었다. 민준이가 이것을 읽을지 모르겠다. 내가 죽고 나서 발견할 수도 있고 영영 못 찾을 수도 있다.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어딘가에 두고 가야겠다. 찾으면 읽어라, 민준아. 못 찾아도 어쩔 수 없고. 민주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어딘가에 두고 가야겠다. 아버지가 일부러 두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찾으면 읽으라고 수납장 안에 넣어두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직접 주지는 못하셨지만 버리지도 못하셨습니다. 언젠가 민준이 찾아주기를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아버지. 민주는 속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 찾았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민준이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다. 살면서 끝내 못한 말들이다. 여기다 마지막으로 쓴다. 첫째, 축구선수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공부해라 해서 미안하다. 사실은 하고 싶은 거 해라. 아버지가 밀어줄게. 하고 싶었다. 그 말을 왜 못했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둘째, 수능 끝나고 결과가 안 좋아서 방에 틀어박혀 있을 때 문 앞까지 갔다가 그냥 온 날이 있었다. 미안하다. 셋째, 취직시험 떨어졌을 때 밥은 먹었냐고 전화했다. 하고 싶었던 말은 괜찮다. 아들아, 네가 어디 가도 아버지는 네 편이다 였다. 그 말을 못했다. 미안하다. 넷째, 결혼식 날 잘 살아라는 말을 못했다. 구석에서 혼자 울었다. 부끄럽다.
5째, 준서 태어나던 날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도 이랬다고 말하고 싶었다. 못했다. 민주는 그 목록을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민준이 기억하는 날들을 아버지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못하셨던 그 날들을 아버지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미안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미안함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말은 못하셨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는 안 계십니다. 공책만 있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민준아, 나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게 네한테 상처가 됐을 것이다. 차갑게 느껴졌을 것이다. 관심 없는 아버지로 보였을 것이다. 미안하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알아줘라. 나는 네가 태어난 날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네 생각 안 한 날이 없었다. 학교 갈 때도, 군대 갈 때도, 결혼할 때도, 준서 낳을 때도, 네가 힘든 날에도, 네가 잘 되는 날에도 항상 네 생각을 했다. 말을 못했을 뿐이다.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다. 이것 하나만 알아줘라, 민준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생했다. 그리고 사랑한다. 민주는 더 읽지 못했습니다. 공책을 덮었습니다. 아니, 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려서 공책이 무릎 위에 내려앉은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공책을 두 손으로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네 생각 안 한 날이 없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30년 넘게 이 공책들에 쌓아온 말들이 그 한 문장으로 다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평생 확신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관심이 있는지, 자랑스러워하는지 한 번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 바닥에 앉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흘이 지나서 확신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30년이 넘도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쓰신 말이었습니다. 고생했다, 사랑한다. 새벽 2시에 민준이 귀를 가까이 댔을 때 아버지가 힘겹게 하셨던 말이었습니다. 일기에도 쓰셨습니다. 말로도 하셨습니다. 평생 못하시던 말을 마지막에 2번이나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고 싶으셨던 말이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고생했다, 민준아. 민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방 바닥에서 12권의 공책을 무릎에 올려놓고 52살 먹은 아들이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만요 하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30년치 아버지를 오늘 밤 다 만났습니다. 말이 없던 아버지가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공책에 쏟아내셨던 아버지를, 차가운 아버지가 아니라 단 하루도 아들 생각 안 한 날이 없었던 아버지를, 민주는 눈물을 닦고 공책들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12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30년이었습니다. 민주는 그것들을 두 손으로 안았습니다. 아버지를 안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안아본 적 없는 아버지를 오늘 밤 이렇게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세 번째로 부르셨을 때 민주는 겨우 일어났습니다. 공책들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렇게나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지런히 순서대로 놓았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아버지가 번호를 매겨두신 순서대로요. 그리고 잠깐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12권의 공책이 책상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30년이었습니다. 방에서 나오니 어머니가 밥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민준이 눈이 부어 있는 것을 보시고도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밥상을 민준 쪽으로 조금 밀어주셨습니다. 민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상에는 소박한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깍두기, 계란말이. 어머니가 차리신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먹히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한술 뜨니 넘어갔습니다. 된장찌개가 짭조름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릴 때 맛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밥 먹어라 하시던 그 밥상의 맛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맛을 느끼면서 눈물이 또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또 울면 어머니까지 힘드실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다 읽었어? 네. 어떻던? 민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 많이 알게 됐고, 너무 늦게 알게 됐습니다. 몰랐어요. 그런 분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할 건데. 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핀잔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질문을 받고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 자주 전화했을까요? 더 자주 내려왔을까요? 아버지한테 먼저 말을 걸었을까요? 전화라도 더 자주 했겠죠. 그래도 네 아버지는 짧게 받고 나한테 바꿔줬을 거야. 민주는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셨을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더 자주 해도, 더 자주 내려가도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을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셨으니까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쓰고 계셨다는 거. 어머니가 잠깐 된장찌개를 뜨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알았지. 언제부터요? 한 10년 됐나? 네 아버지 서랍 정리하다가 내가 봤어. 봤다고 하니까 본 척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본 척 안 하셨어요? 응. 네 아버지가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50년을 같이 사시면서 남편이 혼자 공책에 쏟아내는 것들을 알면서도 본 척 안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도 말을 안 하시잖아요. 어머니가 잠깐 생각하셨습니다. 섭섭했지. 처음엔.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알더라. 저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 밥 차려놓으면 다 먹고, 내가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집에 뭐가 고장나면 고쳐놓고, 말 대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어. 민주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대신 담벼락을 닫고, 말 대신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 나오고, 말 대신 병실에서 손을 두드려 주던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50년 동안 곁에서 보셨으니 아셨겠지요. 민주는 멀리서 가끔 봤으니 몰랐던 것이고,
어머니한테 드릴게요. 이거. 민준이 주머니에서 박하사탕 2개를 꺼냈습니다. 점퍼 주머니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보시더니 눈가를 손으로 누르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항상 들고 다녔는데. 알아요. 어릴 때 많이 받았어요. 말 대신 사탕 주는 거라고 나한테 한번 그러시더라. 쑥스러운 표정으로.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 웃었습니다. 쑥스럽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너무 아버지다웠습니다. 말 대신 사탕을 주는 것도 아버지다웠고 그것을 쑥스럽게 말씀하신 것도 아버지다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민주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려는 것을 민준이 말렸습니다. 그냥 앉아 계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없이 앉으셨습니다. 민주는 그릇을 닦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아버지, 보이세요?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처럼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처럼 그냥 거기 계신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12권의 공책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옆에 있던 메모지를 한 장 집었습니다. 아버지 책상 위에 있던 메모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볼펜을 들고 잠깐 멈췄습니다.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평생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처럼 말은 많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제일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썼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쓰려고 했는데 그 말 하나로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30년을 12권의 공책에 쏟아내셨는데 민주는 메모지 한 장에 한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괜찮았습니다. 아버지도 평생 하고 싶으셨던 말이 결국 몇 가지 안 됐으니까요. 단 하루도 네 생각 안 한 날이 없었다. 고생했다. 사랑한다. 그 몇 가지였으니까요.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결국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했어요. 메모지를 접어서 첫 번째 공책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985년 3월 4일, 말주변이 없으니 적기라도 해야겠다고 쓰셨던 그 공책 위에요. 아버지가 처음 시작하셨던 곳에 민준이 대답을 올려놓았습니다. 30년 뒤에 오는 대답이었습니다. 늦었습니다. 한참 늦었습니다. 그런데 왔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셔서 직접 드리지는 못했지만 왔습니다. 민주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의 공책들, 벽에 걸린 멈춰있는 시계, 장롱, 침대. 아버지 냄새가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불을 끄기 전에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민주는 그 바람을 잠깐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바람이었습니다. 마당에 나가 앉아 이 바람을 맞으시던 아버지였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방에서 나오면서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아침에 이 문을 열 때는 손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가볍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따뜻했습니다. 문손잡이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민주는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방 문이었습니다. 저 안에 12권의 공책이 있습니다. 30년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책 위에 메모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인사였습니다. 살아계실 때 제대로 한번 못한 인사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소리를 작게 해놓으셨습니다. 민준이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민준을 한번 보셨다가 다시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민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그러셨던 것처럼 말없이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 방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왔습니다. 바람이 거기로도 들어가고 있겠지요. 12권의 공책 위로, 메모지 한 장 위로 바람이 지나가고 있겠지요.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